두 분을 위해서라도 아주 간략하게 저희 YIP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 인재학교라는 이름으로 저희 2018년도 작년 6월부터 모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조민 박사님께서 해주시는 강연이 60차 강연입니다. 저희가 취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보자는 다짐과 결심으로 여러 분야, 문화, 예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통일, 외교 등등의 각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가, 또 그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또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 삶을 공유하는 그런 모임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약 30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는 10명 정도의 멘토단과 20명 정도의 저희와 같은 청년들, 소위 말하는 청년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회공헌 인재학교 YIP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강연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을 모셔서 함께 강연도 하고 또 모임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내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드리고 고맙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한반도 정세, 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과거와 달리 아주 어떤 통합적이고 또는 전체적인 인류 문명의 전환 과정 속에서 지금 한반도, 또 지금 우리가 가진 위기 상황을 점검하는 이런 접근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그 어떤 이 컴프레hen시브 또는 아주 포괄적인 인식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 초에 와서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세계는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근대 문명 한 500여 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근대 문명은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문명, 새로운 질서로 지금 이행하는 중입니다. 이런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모든 어떤 네트워크 혹은 메커닉 모두가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것은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지금 지금까지 인간이 이 우주에 또는 이 행성에 왔던 이런 상황하고 다른 형태로 인간 존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연관되고 혹은 깊숙이 파생되는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는 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어떤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인간이라면은 인간은 유기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초파리나 또는 조그만 식물이나 양이나 혹은 지금 아프리카 열병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돼지나 간에 모두가 DNA를 가진, 즉 유전자를 가진 이러한 유기체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유기체적인 이러한 존재가 이 지구가 한 43억 년이라고 하면은 한 35억 년 전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이 생명의 행태는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우리가 만든 생명이 자기와 유사한 생명을 창조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AI라고 하는데, AI는 지금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이러한 독특한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 AI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DNA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 하면은 이러한 유전자와 DNA를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파라다임이 끝나고 유전자와 DNA가 없는 생명이 자기를 복제하고 또는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에게 어떠한 도전을 해올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학자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라는 책을 혹시 읽어본 사람도 있고 한번 앞으로 권하기를 바라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문명이 어디에 와 있는가, 이 문명 속에 휴먼 비잉 또는 호모 사피엔스가 어떤 성격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또 그러한 것을 리서치를 해 옵니다. 근데 이러한 사피엔스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접근 방식이 최근에 유전하는 것이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우주가 135억 년이다. 지구가 43억 년이다. 또는 생명체가 35억 년 전에 나타났다. 그리고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우리 현생 인류의 어떤 원조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한 20만 년 전에 나타나서 이것이 아프리카에서 중동을 넘어서 전 지구로 이주 혹은 퍼지게 된 것은 7만 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살던 그 시기에 약 40만 년 동안 살아왔던 네안데르탈린, 하이델베르크인도 네안데르탈린의 한 부류입니다. 또는 데니소바인, 러시아의 그 알타이 산맥에서 발견된 데니소바, 또는 약 60만 년, 70만 년 전이라고 하는 북경, 베이징 원인들, 또는 오스트리아, 호주 또는 누기니아 지역에서 나타난 이 직립 원인들, 이러한 것이 약 3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린이 멸종을 하는데 그 시기에 이러한 인류가 즉 유인원으로부터 DNA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 휴먼 비잉이라고 하는 인간이 약 6종이 있었습니다. 이 6종이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고 다 멸종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 휴먼 비잉 중에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를 끌고 오는 것이 요새 많은 학자들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영향을 준 학자가 이 사피엔스 나오기 전에 한 20년 전에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총균세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서울에 와 있어요. 이 총균세의 영향을 받아서 사피엔스의 어떤 뿌리, 인간 존재의 뿌리를 탐색해 가면서 이 사피엔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탐색하고 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의 어떤 이 연구에 의하면은 약 한 7만 년 전에 이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로부터 빠져나와서 중동, 유럽 또는 아시아 쪽으로 왔습니다. 이런 속에서 좀 이 머리로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인지혁명이라고 해요. 한 7만 년 전부터 일단 인지혁명을 하면서 하나의 그룹 혹은 소사이어티를 구성합니다. 대개 유인원들, 침팬지 혹은 오랑우탄 이런 경우는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도 50 이하입니다. 50개체를 넘었으면은 이 공동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해 가기가.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약 7만 년 전 혹은 3만 년 전에 1,500명이 넘으면은 이것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어떤 유대화 혹은 정체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인간이 150만, 1,500만의 하나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어떤 요인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농업혁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축을 사육, 다양한 양, 소 이런 것을 가축화하게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 식물을 재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작물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물화와 가축화가 농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지배와 피지배가 나오고 일상적인 전쟁의 행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혁명이 2000년 전의 농업혁명에 의해서 최근에 현재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과학혁명이란다면 이 과학혁명이 한 5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과학혁명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근대 문명이 구축되고 근대 문명 체계가 확립이 되는 것이에요. 근대 문명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신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자연을 타자함으로써 자연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인간 역량을 계속 높여가는 것이 이 500년 동안의 근대 문명입니다. 그 근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원리, 그 사회 경제적 원리 위에 나타난 정치적인 제도, 사상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정치 제도 사상 이거는 되게 민주주의죠. 데모크라시. 이 민주주의를 배태시킨 것은 근대적 사회 경제 시스템입니다. 근대적 사회 시스템은 적어도 16세기, 17세기를 넘어서 19세기 중년, 18세기 후반에부터 19세기 초에까지 오면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 위에 대중의 출현에 의해서 근대적 정치 제도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말한 데모크라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경제적 변화는 어디서 나왔나? 과학기술 변화에서 나온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이것이에요. 그래서 잠시 우리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점이 붙지 않는데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본 학자 복택6일, 후쿠자와 6.25, 우리 후쿠자와 일본 돈 10,000원짜리의 초상화, 그분이 민주주의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쓰고 있어요. 후쿠자와 알지? 일본 우리 학생.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내가 맨 마지막에 말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문제는 근대 대중의 출현에 나타나는 정치 제도이고 거기에 부응하는 정치 사상들입니다. 대중의 출현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가 있어야 대중이 나와요. 이러한 산업화가 농촌에서 인농현상이 되면서 농업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적 산업사회로 넘어가죠. 영국의 리버풀, 맨체스터. 그러면 거대한 석탄이 필요하고 이 석탄 에너지를 토대로 한 철강, 제철 산업이 필요하고 그 철강 제철이 배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한 것이 산업혁명이죠. 이것이 1770년으로부터 본격화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근대 문명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조직 원리 또는 그러한 인간제 관계 그리고 정치 질서, 정치 제도, 정치 사상 위에 지금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 깨지고 있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 인류적 차원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것이 해체되고 있고 다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70년부터 1830, 40년대까지가 이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이 제1차 산업혁명의 힘, 드라이빙 포스는 스팀, 전기기관입니다. 전기기관. 그러한 전기기관의 힘에 의해서 범선이 사라지고 이제 기선이 나오게 되고 제국주 시대가 본격화되지요. 이러한 것이 제1차 산업혁명이라면 거기에 맞춘 것이 지금 근대민주주의 제원리입니다. 대중이 출현했어요. 이 대중은 도시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계급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레이버, 워커 이렇게 얘기되는 인간 집단입니다. 이러한 제1차 산업혁명이 1890년 이후 또는 2010년, 20년 사이에 전기, 일렉트릭,
이 전기 에너지에서 포드 자동차 시스템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전화가 나오죠.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자고 나면 하루하루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발명품들이 나타나는 시기였어요. 자전거, 자동차, 전화, 무선,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미국 군사 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컴퓨터, 또 이 컴퓨터가 이제는 PC, 개인용 컴퓨터가 되고 이것이 디지털 형태로서 전환되는 것이 지난 세기 말에 나타났던 인류사의 변화 형태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름은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회장을 맡았던 크라우스 수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됐어요. 이 제4차 산업혁명이랍니다. 이 제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로봇, 빅데이터, AI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우리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제4차 산업은 3차 산업의 기반인 이 디지털의 문명 위에 지금 나노 또는 유전공학 이런 형태입니다. 나노 물리학에서 나노공학 또는 생물학에서 유전공학 이런 것이 합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4차 산업은 디지털 플러스 물리학 플러스 생물학의 전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인류 문명에 지금 깊숙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근대 문명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또 모더니티 또는 모더니즘이라고 할 때 이 근대 문명의 상징이 활자 문명입니다. 인쇄 문명이에요. 인쇄 문명 때문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신문, 그리고 소설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인류 전체가 그 당시는 이 신문, 저널, 소설, 이 인쇄 매체가 인류의 기본적인 하나의 브릿지자 또는 인류 문명의 어떤 압축적인 수단이자 또는 그 접근이 목표였어요. 이러한 활자 문명, 인쇄 문명은 지금 급속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현재까지 또는 우리 교양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잡지가 저 대학로에 있는 샘터입니다. 샘터 이제 문 닫았습니다. 50년이 넘었어요. 이제 활자 매체로서 또는 인쇄 매체로서 종이에 그 문명의 특성을 기록한 것은 이제 인류사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급속히 빨리 끝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대 문명의 해체와 종언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요 10년 이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장 논리에 걸려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나오게 될 때 이 AI가 자체 생명이고 자체 생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또는 생명체는 35억 년 동안 자연 선택에 의해서 DNA가 유지되고 자연 선택에서 돌연변이해서 새로운 종이 아주 다른 형태로 발전해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연 선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제 이 생명은 자연 선택의 역사가 아니고 지적 설계에 의해서 인텔렉츄얼 디자인, 지적 설계에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자연 선택의 생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이 생명이 우리 인간의 DNA를 가진 유기체의 인간이 지적 설계에서 지금 생명을 만들어냈어요. 이 생명이 어떻게 자기 길을 가게 되면서 이 유기체적이고 DNA를 가진 생명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고 내일입니다.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 이러한 경제의 원리 또는 시장자본주의
또는 이 모든 인간의 어떤 지금까지 규범과 질서를 다 지금 해체시키고 다 붕괴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경제 질서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또 여기에 이러한 경제 질서를 통제하고 혹은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제도, 시스템, 사상이 지금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이 해체되고 근대 문명은 종언을 공한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지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전자 또는 DNA를 가진 생명체로서 자연 선택으로서 여기까지 온 이 사피엔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데서는 지금 상상이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지적 설계에 의한 이 엄청난 생명의 창조 또는 제4차 산업에 의한 어마어마한 이 생산력과 또 생산 과정에서의 효율성, 이것이 우리 DNA를 가진 인간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걸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제4차 산업에 의해서 지금 자본주의적인 생산관계 질서가 전체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4차 산업에 의해서 엄청난 생산성과 효율성은 보장되지만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인간의 노동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 노동의 문제가 지금 받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업혁명의 시대, 인간이 12,000여 년 동안 농업혁명의 시대에 가진 자연의 경작을 통한 자연 생산물을 추구했던 이 농업혁명의 시대의 인간관계 또는 정치제도와 산업화 시대에 왔을 때 잠시 마찰적인 고통이 좀 있었어요. 그러한 마찰적 고통이 영국 같은 경우는 헨리 8세 시대에 그런 사회적 고통이 있었고, 그런 것을 잘 소설로 잘 쓴 사람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런 행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산업화로 가면서 농업사회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로 가면서 모든 인간은 작업장에서 또 작업장을 관리하는 사무직에서 다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추었어요. 또는 초기 산업사회에 있어서 간해수공업이 공장제 공업으로 나아가게 되고 거대한 기계가 직무를 짜게 됨으로써 거기에 충격을 받았던 행태에서 이러한 기계를 파괴하겠다는 운동들이 러다이트라고 하는 노동자에서 나타났어요. 그 러다이트 무브먼트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짤막한 에피소드였지만 그러한 것이 이 거대한 문명, 역사 발전의 추세를 거슬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짤막한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닥뜨릴 이 상황은 그동안 산업화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사회를 우려왔던, 유지해왔던 이러한 사회적인 제도, 질서, 경제원리가 다 무너지면서 그 위에서 나타났던 정치제도, 정치 시스템 혹은 정당정치 또는 정치사상이 다 해체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시기에서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은 필요 없다. 이제 인간은 잉여 존재일 뿐입니다. 노동현실에서 인간이 더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한 30년 전에 이미 제조업, 즉 현대자동차 혹은 부천에 있던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천의 노동력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그 밑에 500명, 그 위에는 사람 전체가 필요 없는 로봇, 자동화가 되고 있어요. 자동화, 무인화 이런 것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블루칼라 노동자가 한 30년 전부터 없어졌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 10년 전부터 맞닥뜨린 것은 이 화이트 칼라도 지금 아무런 사회적 어떤 존재 가치와 또는 사회적인 어떤 존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골드만삭스라고 해서 미국의 유수한 이 투자 금융회사죠. 골드만삭스에서 회계사가 600명 있었어요. 그 600명에서 2017년에 2명 빼고 598명을 해고했습니다. 이것이 AI가 대체한 것이에요.
AI가 말하기를 자기에게 가장 쉬운 것은, 가장 쉬운 산수는 주식 투자다 이런 겁니다. 이제 AI가 해결을 맡게 되고 AI가 변호사가 되고 이런 상황이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런 속에서 회계사라든지 전문 지식을 가진 화이트 칼라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저항이라는 것은 마찰적일 뿐이고 과도기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AI를 활용한다 또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선도적으로 적응을 하는 사람은 즉 598명은 해체했지만 2명은 지난번에 받던 연봉의 10배, 20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2명은, 이 2명은 AI를 관리한다거나 또 다른 형태의 골드만삭스의 매니저가 되기 때문에 598명의 목의 반 이상을 2명이 나누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어떤 이 불평등이 제도화되고 구조화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또는 대부분의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에서 워크, 일을 해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이제는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신분하고 연계됐던 직업이라는 것도 없어져요. 누가 고정된 직업을 10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정된 직업을. 불가능한 거예요. 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짭이 저 사람은 교사다, 저 사람은 변호사야, 저 사람은 의사야 할 때 그 짭이 혹은 그 사람의 스테이터스라든지 혹은 신분을 표시해 줬습니다. 이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또는 이러한 짭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일을 해야 소득을 얻고 또는 인간관계가 작업장 속에서 또는 일 속에서 네트워킹을 가지면서 존재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인간인데 이제 그러한 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지금 깊숙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자율자동차다 또는 내연기관으로 움직여왔던 자동차는 끝이고 전기기관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그 어마어마한 현대자동차를 구심으로 계열사가 100개, 200개가 쫙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기업 생태계가 다 무너집니다.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내연기관 아주 복잡한데 전기기관차는 아주 단순합니다. 전기차는. 이런 점에서 이러한 기업 생태가 무너지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노동자, 여기서 나오는 인간을 어디서 수용할 것인가 이런 현상을 맞닥뜨려서요. 그 생산의 문제고 그 다음 자율자동차가 나오면 버스가 곧 시장 논리에서 그러한 자율주행을 하게 되죠. 그럼 수십만 버스 기사는 어떻게 하나? 그것도 수십만 택시 기사는 어떻게 하나? 지금 우리 우버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 타다 택시에 대한 이러한 저항이 정치적 현상으로 사회 문제로 사회 갈등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마찰일 뿐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잠시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진행되는 과학기술에 의한 이 문명의 전환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맞닥뜨린 겁니다. 이것이 정치가 해결하기에는 지금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이 문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파괴시키고 핵심을 통해서 살아남은 기업, 살아남은 자만은 10배, 100배의 인컴이라든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살아남은 사람, 살아남은 기업은 그야말로 과거와 달리 엄청난 어떤 생산성과 엄청난 기업 이익을 산출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기업이 미국 같은 경우에 상장 기업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상장 기업 30개가 미국 소득의 반을 상장 기업이 한 1,800개쯤 되면 1위에 있는 30개의 기업이 모든 기업 소득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0.1%인데 이것이 점점점 더 양극화되는 이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여러분 세계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 이익을 낸 측이 아람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예요. 우리 S-오일은 거기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가 애플입니다. 세 번째가 중국 공상은행입니다. 네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득이 1초에 약 1200달러를 냅니다. 하루가 86,400초예요. 그래도 86,400 곱하기 365 할 때 1년 얼마나 기업 이익을 내는가 하는데, 이 삼성전자가 한국 GDP의 13%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의해서 밥 먹는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이러한 것이 더 지금 집중화되면서 유사한 기업이 도태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고 살아남는 기업도 극소수면서 이런 추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의 문제, 이 노동의 문제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나오죠. 이걸 해결해야 할 국가와 정치 부분의 이 부담, 이것은 완전히 질이 다른 겁니다. 지금 형태. 이게 우리가 맞닥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이 북한 핵 문제, 통일 문제, 또는 지금 우리 진영 간의 어마어마한 대립 갈등, 서초동과 또는 광화문의 갈등,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어떠한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가, 진입했는가, 이거를 먼저 알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거대한 문명 전환, 근대 문명은 종언을 고했어요. 이 거대한 문명 전환은 미국, 네덜란드, 일본, 한국이 모두가 보편적으로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문제에서 지금 우리 적폐, 그리고 서초동과 광화문, 그리고 북한 핵 문제, 이거는 멕시코나 또는 네덜란드가 겪지 않는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현재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딜레마는 이러한 문명 전환에 의한 보편적 일반적인 딜레마 모순에다가 한국 사회의 특수하고 고유한 모순이 복합적으로 좀 엉겨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호 침투되어 있는 이 보편성과 독자성, 또는 이 일반성과 고유성, 이 서로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이 딜레마적인 모순, 복합 모순 구조를 이해해야만이 내 문제를 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만이 별도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만이 가진 노동 문제의 딜레마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이러한 글로벌한 이 변화가 문명적인 어마어마한 지금 문명 전환의 이러한 상황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사성 혹은 고유성, 이 특수한 현상, 이것이 상호 복합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보는 눈이 글로벌하고 또는 자국의 고유한 모순, 이런 것들을 통합적이고 또는 동시대에 이것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과 우리 정치, 경제 질서에 어떻게 지금 파괴를 시키면서 새로운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와 혁신, 우리가 흔히 가까이 지금 만지고 있는 그 핸드폰에서 아마 100가지 이상의 근대 산업혁명을 통한 제조업은 다 쓰러졌어요. 지금 우리가 로체스터 하면 미국의 로체스터 인구 한 100만 되는 도시에 그 당시 로체스터는 코닥 이 필름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도시 끝났습니다. 이미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100가지 이상의 산업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 후지 필름도 손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핸드폰이
1,000만의 노동자를 없앴다 그러고 새로운 노동자를 아마 생산했다면 새로운 노동자를 창출했다면 100만 미만일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마어마하게 파괴시키고 어마어마한 혁신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과학기술 문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명이 파괴와 혁신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최근에 3억 대의 핸드폰을 생산하는데 이제 핸드폰은 이제 이 핸드폰이 새로운 앱이라든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지금 창의적인 것이 핸드폰 자체는 제조업 수준입니다. 삼성이 $1,000 핸드폰을 생산한다면 중국은 $100 핸드폰을 생산해요. 지금 삼성의 많은 핸드폰 생산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결정했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그럼 삼성 관련 그 기업 생태계에서의 한국 제조업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삼성이 액을 복구를 한다 해도 삼성도 살아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 노동의 절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근대적 산업 체계에 맞추어서 나타난 제도가 근대 교육 제도입니다. 근대 교육 제도는 의무교육 플러스 고등교육이라 한다는 근대 산업사회의 레이버 워커, 이것이 블루 칼라이든 화이트 칼라이든 여기에 적응해서 생산 현장에서 또 생산 관리직에서 유능한 인간을 배출하는 것이 근대 교육 체계입니다. 이제 그런 근대 교육 체계를 가지고 12년 교육, 16년 교육을 받아 놓으면 기다리는 직장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잡이 있습니까? 여기서 근대 교육 체계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금 또 지금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는 이 경영학과 교수가 한 300명인데 이 사람 스탠포드 대학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도 그렇고 모든 대학의 총장이 지금 하는 일은 교수들을 쫓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교수들 임금비 등등 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영학에서 제일 먼저 인터넷 강의, 인강이 시작됐어요. 그 영어권 카나다, 영국 다 듣습니다. 싱가포르. 그러다 보니까 이 학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약간의 어떤 인터넷 강의료를 받고 또 학점 교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교수는 2~3명이에요. 300명 교수 중에서 297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스탠포드 대학의 이사진이고 미국 모든 대학의 이사진이에요. 여기서 대학 교육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인문학이라든지 기초교양학문을 누가 듣겠으며 그 제도를 어떻게 유지시키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제도, 즉 보통 의무교육과 또는 고등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 문명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미스매치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괴로워하고 교육계획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자사고다, 일반고다, 정시다 혹은 수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지역적인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아젠다를 탁 잡아내는데 이건 너무나 지역적이고 너무나 비본질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딜레마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 문명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여기서 어떤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로는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까무라쳤어요. 트럼프와 같이 어떻게 보면 아브노말이고 또는 도덕과 무관한 저런 존재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데서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망하고 있다라고들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 트럼프가 미국을 망쳤다라기보다 이미 많이 망가진 미국이 트럼프라고 하는 저러한 선수를 배출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내놓은 구호가 어떻게 보면은 이 70년 동안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헤게모니를 가지고 유지해왔던 이 미국 주도의 헤게모니,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거의 한계에 다다랐고 이것이 붕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그러한 구질서, 체제에 더 이상 미국이 몰입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를 계기로 국제 질서가 그 전후로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트럼프까지 이 세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안보 질서와 경제 질서입니다. 이 안보와 경제는 미국이 주도하고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에서 국방 안보 질서는 미국이 UN 그리고 나토 또는 동맹체제 이것을 중심으로 미국이 국제 안보 질서를 끌어왔어요. 그와 달리 경제 질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44년도 말에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전후 질서를 재구축하는 새로운 이러한 대한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낸 것이 이 IBRD, 그것이 지금 95년도 월드뱅크가 되었어요. IMF 또는 GATT, 가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질서를 구축해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구축한 경제 질서를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자유무역주의, 자유무역 체제입니다. 자유무역 체제. 그래서 자유무역 체제의 규범 또는 규칙, 이거는 미국이 만들고 이 규범과 규칙은 또 미국이 관리해 왔어요. 이런 점에서 이러한 45년 이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끌어왔고 미국 이 규칙과 규범을 관리해 왔어요. 이러한 것이 미국이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그러면 트럼프는 이러한 것의 총체적 결과는 70년 동안 해보니까 미국만 손해봤다 하는 것이 트럼프의 이야기이고 그러한 데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트럼프 정부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을 통해서 미국이 국제경제 질서를 관리하고 그런 속에서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면서 규칙과 규범을 미국이 만들어내 오면서 가장 덕을 본 척이 일본과 독일입니다. 1960년대, 1970년. 그 다음에 덕을 본 나라가 한국, 홍콩, 대만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자유국제주의의 자유무역 체제에서 덕을 마지막으로 본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메인스트림에서 보기에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또는 전후질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미국이 만들고 유지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딜레마, 낭패스러움에 처하게 됐다라는 이러한 자아 비판이 있으면서 더 이상 이런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에서 미국이 책임을 진다거나 또 미국이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 군사적 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트럼프에게 나타나는 것이 미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로 나타나고 미국은 이제 세계 질서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손을 떼겠다라는 것이에요. 또는 마침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미국이 손을 떼니까 중국이 다시 부상을 해야 되고 미국은 손을 떼면서 중국의 부상은 용납할 수 없는, 관용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나 중국을 해칭하고 중국의 부상을 압박하고 또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자기 힘만으로도 어렵고 또는 자기 힘, 자기 비용만 쓰는 거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문명의 어떤 21세기 세계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는 데서 중국과 이러한 흰개를 우리가 하다시피 패권 경쟁 혹은 패권 전쟁이라고 돼요. 이런 속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인류의 리드를 누가 갖느냐 하는 이런 행태가 지금 맞닥뜨리는데 미국 입장은 패권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미국의 불변 입장입니다. 트럼프나 포스트 트럼프이나 간에. 그러나 세계 질서를 내가 구석구석까지 내 돈을, 내 힘을 들이면서 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브레튼 우드 체제 또는 전후 질서 체제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나 혹은 라틴 아메리카나 혹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자국의 힘을 외교적 자산, 군사적 자산, 경제적 자산을 들으면서까지 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패권은 유지하겠다. 그 패권은 중국 억제라는 것으로 지금 맞추어져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미국의 손길이 와서 질서를 지우고 또는 미국의 규제를 하고 규칙을 만들었던 이런 역할이 지금 급격하게 퇴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라틴 아메리카고 그것이 중동 질서입니다. 이 행태를 어떻게 지금 감당하겠는가 이런 겁니다. 우리 예로 우리가 8월 22일에 국내 정치적인 딜레마를 이렇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소미아 여러분 알지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우리가 더 이상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 사이의 갈등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지소미아의 한국의 파기 결정 11월 22일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리 역량의 축소 결과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10년 전, 20년 전처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한국의 이런 선택 혹은 반발 이런 것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이 한국과 일본을 과거처럼 계속 이렇게 조정 또는 조절, 통제해 가면서 적대 세력과 연대를 해야 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미국이 지금 힘이 많이 붙인다는 겁니다. 한국도 과거의 한국이 아니고 또 일본도 그렇고 이런 점에서 미국의 딜레마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중동 문제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미국이 손을 떼물어서 이 70년 동안 형성되어 왔던 이러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해체되면서 무질서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무질서의 세계를 중국이 점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음인데 중국이 이 무질서의 공간을 먹기에는 중국이 대한 세력으로서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라는 거야. 이러한 무질서가 지금 사실 트럼프 전 시기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막 그런 상황에서 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이 통제하고 조절하고 관리하는 이런 역할이 빠짐으로 해서 지금 중동이나 우리 한국이나 또는 라틴 아메리카나 간에 누구 하나가 모두가 자기 앞길을 자기가 챙겨야 하는 각자 도생의 상황에 처했어요. 이게 새로운 딜레마입니다. 미국 없는 세계가 좋은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 새로운 딜레마예요. 이 각자 도생의 이 세계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각자 도생의 세계, 무질서의 세계가 언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길게는 20년은 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오히려 이러한 무질서, 각자 도생이 일상적이고 또는 어쩔 수 없고 또는 이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새로운 정상, 뉴노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뉴노멀은 경제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제가 정치학으로서 처음 한번 써봅니다. 뉴노멀 시대에 들어가서 뉴노멀은 뭐냐? 무질서다 또는 각자 도생이다 이런 것이에요. 이런 시대, 이런 시기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무질서 뉴노멀 시대가 왔고 미중 패권 경쟁이 일단은 무역 협상에서 나타나지만 실제는 과학 기술에 대한
패권 전쟁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학원 학생들, 즉 차이니즈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배워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기술을 탈착한다라는 점에서 미국 모든 대학은 지금 차이나 출신의 학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학생을. 그런 정도로 미국이 차이나에 대한 지금 경계가 아주 극심한 상황이다고, 이게 현실이니까 이런 상황. 이런 속에서 최근에 이 미중 패권 전쟁의 전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세계 2위 대국으로 올라선 것은 2010년입니다. 부동의 일본을 제끼고 중국이 세계 2위로 올라선 것이 2010년이란 말이에요. 2010년이 있었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있었어요. 이거 월가의 자본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출을 해물어서 월가가 휘청거리게 됐죠. 이는 월가의 금융자본주의가 휘청거렸고, 또는 2010년에 일본을 제끼고 2위의 경제대국으로 중국이 올랐으면서 중국이 엄청난 자신감을 가졌어요. 자신감을 가진 그 시기에 이 골드만삭스라든지 또 S&P라든지 이런 투자 전문 회사의 전망이 2030년 아니야, 2025년이야 하면은 미중 관계 바뀐다,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냈어요. 여기에 우리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앞으로는 중국의 세계다고 하는 것이 한 5년 전, 10년 전에 일반적이었습니다. 또 조금은 미국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은 미국 이제 꺼지는 거야, 이젠 중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쫙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8년, 2019년 이런 데서 영국이라든지 또는 미국, 일본, 다시 내가 말한 S&P라든지 이런 투자은행에서 나오는 전망들을 보면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2050년이 되더라도 어렵다, 동일한 기간에서 이 전망을 달리합니다. 어느 게 옳다는 건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간에서 골드만삭스라든지 S&P라든지 이런 데서 중국의 미국 추이율이 오히려 더 시간 갭이 늘어났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의 피트 자이안이라고 하는 지정학을 중시하는 학자가 책을 냈는데, 우리에게는 세일의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The Absence of Superpower라는 책이 최근에 번역됐어요, 올해. 이 사람의 책의 요지는 미국이 세일 에너지 혁명에 의해서 세일 원유와 세일 가스죠. 미국은 이 에너지 문제에서 중동의 의존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은 순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굴지의 기업인 SK가 지금 파이프라인을 미국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중동의 석유 의존도가 어마어마했죠. 현재로서 이것은 당장 바꾸기는 힘들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으로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SK가 유조선 탱크를 이제 미국 이 세일가스를, 세일 원유를 중심으로 해서 계약이 되고 전망이기 때문에 SK의 유선 탱크 수주에서 한국 조선업이 이번 봄에 다시 1위로 바뀌어졌어요. 이 1위로 바뀐 것은 SK 유선 건축 물량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미국 세일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 전략가들은 중동의 이 에너지 의존도가 앞으로는 점점 약화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당장 하루아침 손을 뺄 수가 없죠. 시리아라든지 또는 이라크 또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국의 문제를.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이 에너지 의존도가 미국이 중동에서 손을 떼므로 해서 중동 정책 때 아주 깊숙이 개입했던 그 논리가 지금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중동 너희끼리 박터지게 싸워봐. 우리가 꼭 그것을 관리하고 말리고 조화하고 또는 통제해야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지금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셀가스 문제 때문에 우리 구조도 지금 현재로서는 중동 의존도가 불가피하지만 지금 미국으로 돌고 있습니다. SK 특히 또는 아베는 일찍 지금 돌았어요. 이런 것이 이 전략적 구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 피터 자이안의 주장은 미국은
트럼프 시대부터 최대 한 20년 동안 국제 질서에 대한 간섭, 개입을 손을 뗄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아마 너희들끼리 피 터지고 싸울 거야. 그야말로 무질서의 그 악몽을 한번 경험해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피터 자이안이 이야기하는 것은 10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개입 혹은 미국의 손길을 요구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피터 자이안의 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동의하느냐 또는 그런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망이다 하는 것은 평가는 차치하고 지금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이 무질서의 악몽을 한번 겪어봐. 미국 없는 세계, 그것이 과연 좋았던 것인지,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해서 미국 헤게모니 안에서 세계가 질서 잡혔던 그때가 좋았던 것인지 너희들 한번 경험해봐. 그리고 중국이 대처하는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이야기예요. 피터 자이안이. 이제 그런 점에서 피터 자이안이 한국 독자들에게 쓴 편지 비슷한 머릿말이 멋있어요. 한국은 수천 년 동안의 역사에 지정학적인 딜레마를 겪어서 중국의 헤게모니에서 무척 고통을 받았고 근대에 와서는 일본이 침략해서 그야말로 어렵고 치욕적인 경험을 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다행스럽고 행복했을 때가 미국과의 좋은 관계했을 때다. 그 70년 아니었나? 이겁니다. 이제 미국 뗄 거야. 손 뗄 때 너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봐. 이러한 것을 이 피터 자이안이 그 책의 서문에 이야기하고 또 우리 나라에 와서 강연했을 때 그래요. 한국 선택 잘하라. 지정학적 딜레마 어디에 있었는가? 한국 선택 잘 하세요. 이러한 것이 이 피터 자이안의 이야기인데 최근에는 이러한 논리들이 미국의 어떤 메인스트림 주류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리가 맞다 안 맞다 이것은 제가 평가하는 게 좀 유보를 합시다. 그렇게 지금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명의 전환, 파괴와 핵심, 그리고 국제 질서의 변화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소셜리즘 또는 카피탈리즘, 커뮤니즘, 니즘 이런 다 주의가 붙는데 데모크라시는 후쿠자와가 번역했더라도 좀 주의가 붙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고 붕괴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는 우리가 꽃 피웠다고 생각한 1960년대 수준으로 복원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근대 문명의 어떤 꽃은 뭡니까? 자유, 인권, 민주주의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대 문명이다 이러면은. 근데 지금 미래는 반자유, 반인권, 반민주주의로 인류 사회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주의는 군부의 총칼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투표하면서 무너져요. 지금 투표 안 하는 나라 있습니까? 1960년대 제3세계의 민주주의 붕괴는 전부 군부 쿠데타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61년부터 87년까지 겪었던 군부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는 쿠데타에서 무너지는 민주주의 없습니다. 전부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프랑스 혹은 영국, 포르투갈, 한국까지 다 투표함 앞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투표함 앞에서.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가 독특하게 합법적으로 파괴시키고 있어요. 또 민주적 방식으로 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이것이 현재 민주주의의 이런 현주소고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좌파, 우파 모두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포퓰리즘 행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또 우리 한국 촛불 2016년 11월 촛불로부터 시작해서 그 촛불의 행태가 민주주의를 더 심화시키고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결과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서초동과 강화문. 여기에 정치 권력은 어떻게 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지금 좌우 포퓰리즘이 일반화되면서 민주주의
어떤 회복의 가능성은 점점점 없어져 가는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방금 이런 문명적인 전환 또는 국제 질서의 이러한 변화가 모든 국가에 깊이 지금 침투하고 있다라는 걸 일단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대개 이 민주주의가 우리 정당 정치, 의회 정치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한 150년 동안 정당 정치 우리는 70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간접민주주의 행태인데요. 이것이 지금 소셜 네트워크 SNS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사안이다고 하는 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 복지 문제 또는 교육 문제, 우리 같은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지요. 또는 북한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중요한 국정 과제, 아젠다는 정치 엘리트들의 그룹 내에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논의되고 또는 얘기되면서 선택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정치의 안갑밖에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말로 정계라고 하고 또는 우리가 political society, 정치사회라고도 합니다. 이 정치사회가 제가 어림잡아 이야기하면 우리가 국회의원이 300명 아닙니까? 그럼 대개 한 10명이 국회에 도전한다면 중앙정치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3천에서 5천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정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보면 공공영역인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펴겠다고 하는 게 중앙정치의 도전이나 지방정치의 도전이나 어림잡아서 한 3만 이내의 사람들의 군집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정치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정치사회가 지금은 이 정치사회가 아닌 광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의 경계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아젠다에 대한 이해도 또 아젠다의 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사회의 고유 영역이 못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계와 비정치계의 구분이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고 또 국정과제 또 국가의 엘리트들끼리 공유됐던 정보 이런 거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과 엘리트들의 간극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보라든지 또는 아젠다 제기라든지 그러면서 이것은 SNS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또 포퓰리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러면서 정치 고유한 역할 혹은 위상 또는 권위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해체된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경제적으로 지금 정책 해결할 수 없는 양극화 문제, 엄청난 딜레마로 들어죠. 이러한 것이 과거 산업화 시대는 문제도 이해도 잘 되고 또는 해결 방식도 어느 정도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해결 방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편적인 가치, 공동의 합리적인 가치 생산을 해내기도 어렵고 또 그러한 사람들부터 지지를 받을 수도 없어요.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방금 이 SNS의 문제, 소셜 네트워크가 고유한 의미에서 정치 영역과 비정치 영역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미국이나 한국이나 잘 보면은 이 민주주의에는 골키퍼 비슷한 문지기가 있습니다. 게이트키퍼. 이 문지기가 누구냐 하면은 정당, 사법부, 또 언론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당, 사법부, 언론이 다 무너졌어요. 언론은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는 독재로부터 언론이 압박을 받았다 한다면 지금은 이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압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뭔가? 지금은 톡톡한 권력으로부터 왜곡당하고 있고 SNS로부터 지금 언론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사 다 문 닫아야 할 정도입니다. 경영 차원에서는. 이런 언론, 그리고 사법부가 다 망가졌어요.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습니다. 이 사법부는 특이하게 권력을 잡은 측에서는 꼭 사법부를 식민화시킵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쥐새끼들을 다 내리미는 거죠. 그건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똑같습니다. 이 사법부의 식민화 행태가 지금 일반적입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우리 뭐 다 아다시피 다 그렇고. 이러면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게이트키퍼입니다.
이게 지금 다 정권의 앞잡이가 다 돼버렸어요. 스스로 되든지 또는 강제에 의해서 되든지 지금 그런 행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사법부를 하는 것은 우리 강구한 법조계입니다. 판사, 검찰이 한 2,000명, 판사가 한 3,001이 되죠. 우리가 지금 변호사가 2만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부 민주주의의 전부 오히려 폐해 집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트럼프나 이 정부나 과거 정부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 붕괴는 내가 말한 정당 정치 끝났어요. 그리고 사법부가 보루입니다. 이게 다 뭉개졌어요. 또 뭉개고 있고 또 사법부를 뭉개는 방식이 이것이 과거처럼 국정원에 데려가고 고문하고 패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법부를 뭉개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합법적으로 뭉개고 있어요. 또는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뭉개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나 지금 영국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붕괴시킵니다. 주먹으로, 고문으로 해서 붕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르면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서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이 현재 한국, 미국, 영국 똑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진영 구도가 있죠. 이건 역사적 또는 이념적, 지역적 딱 진영 구도가 형성되어 있죠. 이 진영 구도가 형태되면은 권력을 잡은 쪽에서는 상대를 악으로 몰지요. 우리 편, 내 편. 우리 편이 결집도 이거 아닙니까? 지지도 40%를 하면 이 결집도는 100% 없고 저쪽 60%는 흩어질 거예요. 이런 계산들이지요. 그런 점에서 선과 나는 선, 저는 악, 저는 적폐 대상, 나는 바로 잡아야 할 이런 딱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이런 속에서 이러한 진영 간 대결의 형태에서 반대 진영은 뭐냐? 반대 진영은 일본계 미국 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민주주의에서 반대 진영은 죽으나 사나 절대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된다면서 비토크라시가 일반화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토크라시 일반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봐요. 보리스 존슨, 지금 저 사람 수상이라고 하지만 그 반대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그래요. 한국 조금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지. 그런 점에서 비토크라시가 일반화돼. 비토크라시가 되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가능해집니까? 민주주의는 공생과 협치입니다. 상대당을 존중해야 돼요. 상대당을 악이라 하면 악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지요. 상대가 악인데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됩니까? 협치가 됩니까? 협치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립, 영역과 근거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협치도 없고 전부 다 적폐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상대는 죽자 사자 비토크라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집권당이 자기 뜻대로 국정을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안 돼요. 우리 박근혜 정부 봤죠? MB 정부 봤죠? 노무현 정부 다 봤습니다. 집권당은 상대를 악으로 몰아붙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저쪽은 비토크라시로 오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대통령을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던가 하는 것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 입장이고 박근혜도 그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볼 때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고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구도고 그런 걸 초기에는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은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4.16 세월호로부터 끝났어요. 그러니까 집권을 했을 때는 집권의 꿈이라고 할까, 비전이 있고 또는 정책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구현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실패하게 딱 돼 있어요. 이것이. 이런 점에서 내가 말할 때는 어느 집권 세력도 우리가 20년 경험을 해봤지만 5년씩 4번 이러한 국정 목표를 구현한 집권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치불량 상태가 일반화되는 겁니다. 계속 일이 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반 딱 돌았죠. 앞으로 남은 반 동안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박근혜 통치불량이죠. 그럼 그전 이명박은 그리고 죽자사자 반대했지요. 4대 강이 어떻다. 노무현 때는 어땠습니까? 이런 점에서 국가의 실패지 시장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이
통치불능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또는 구조화되는 것이에요. 이런 데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제되고 복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일본의 법무상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처가 선거에 출마하는데 조금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 해서 처가, 와이프가 소문이 있다는데 이 법무상이 사퇴를 했고, 그것을 일본 수상이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 수준하고 우리가 석 달 동안 겪은 수준하고, 이것은 이제 개별 국가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고, 민주주의가 복원, 회생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조금, 이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은 89년도, 핵 개발을 하는 것이 프랑스 인공위성 스파2에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공위성 발각이 미국 국무성에서 받으면서 89년부터 북한 핵 문제가 본격화되었어요. 북한 핵 개발. 그로부터 지금 딱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체를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없애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많았어요. 우리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한국을 해서. 그러나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에 ICBM을 완료하고 그 두 달 전 9월 9일에 6차 핵실험 수소폭탄입니다. 을 하게 됨으로써 북한은 사실상의 핵국가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핵국가입니다. 6차 핵실험과 ICBM을 구축한 이 핵국가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건 실제이고 또 선언을 했어요. 이러한 북한은 2018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과 그 이전의 북한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실태를 모르고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 비핵화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지만 북한은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지금 핵국가가 되었어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르고 3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해왔던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 박근혜에 있어서 한반도 트러스트 폴리티크, 신뢰 정치, 이 모든 것들의 이러한 사고가 북한이 완전한 핵무력 국가를 선언하기 전의 이러한 노력들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가진 논리 또는 대북 인식, 그리고 접근 방식이 지금 다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성공단이다, 한반도 평화를 정리하기 위해서 건강한 관광이다, 부수적인 행태의 조그만 사안들이 나오지만 이 조그만 사안들하고 파라다임이 완전히 바뀐 북핵 문제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면 호유성향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뭐냐? 30년 전에, 20년 해왔던 접근 방식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소기의 성과 혹은 이펙트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속에서 동아시아 동북아 질서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는 제가 이러한 순차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상호 연계되고 상호 깊이 침투해 있는 이러한 재변수들, 요인들의 이해 속에서 접근해야 되고 파라다임이 바뀌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관행적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북한 핵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전혀 효과를 볼 수 없고 전혀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하는 그런 인식에서 다시 출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한국 현대사가 성공의 신화냐? 그렇지 않으면 배반의 역사인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파괴와 핵심의 문명 전환의 시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나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내파된 상태고 우리 사회가 지금 진년간 내전 상태입니다. 총선을 만났다 뿐이지. 이 내전 상태, 이 내파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치의 복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면서 제가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서 여러분 질문과 견해를 듣는데 오히려 시간을 줄이게 돼서 미안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을 순서 없이 해도 좋고요. 아니 알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박사님께 궁금하신 사안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30분 정도가 그래요. 더 늦어졌는데 그 한 두세 분 정도만 여기서 현장에서 좀 질문을 듣고 그래, 한 30분. 나머지는 그래. 장소를 좀 이동해서 저희가 지원. 디프리를 하면서 또 편하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나 디프리를 못 가시는 분 가운데 꼭 이 질문을 하고 가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먼저 좀 기회를 드리고요.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디테일한 것도 좋습니다. 그 여러 가지 패러다임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저희가 사실 좀 알고 싶은 게 저는 굉장히 알고 싶은 게 그러면 어떻게 이걸 봐야 되고 어떠한 시각으로 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우선 접근 방식이 글로벌한 현상과 우리의 그 어떤 우리 그 독자적인 고유한 현상 이것이 상호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동 문제는 우리 고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명적인 전환에서 어떻게 이걸 풀 것인가 하는데 그래서 인식이 서로가 올바르고 정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문제를 푼다, 노동 문제를 푼다,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 근대 문명의 특징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즉 프롤레타리아 중심으로 또는 자본가 중심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념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읽고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이 필요해요. 이것이 누구나 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점에서 어떤 사회 아젠다를 관리하는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또는 범정치적 엘리트들은 이러한 데 대한 깊은 어떤 통찰력과 인식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념이다, 자기 소신이다 이런 것을 불쑥불쑥 내놓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풀 것인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최근에 긱경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GIG. 이건 1920년대 뉴욕 예술가 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미술 선생님은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특정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어느 그 관련인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모였다가 또는 그런 프로젝트를 마치고 또는 주어진 시간 이내에 그런 과제를 다 마쳤을 때 또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뭉쳤다가 또는 떨어졌다가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지금 이 문명에서는 상당히 추세적이다 이렇게 보였어요. 이제 이것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줄은 아니에요. 또 이 긱경제라고 하는 것이 방금 이 플랫폼 기반의 공유 산업 이 행태가 지금 전부 긱경제입니다. 타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배달 앱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자기가 10년 동안 철밥통으로서의 직업 이런 것은 진짜 없어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긱경제가 앞으로 점점점 많아질 추세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진 특징은 비정규직이지요. 또는 파트타임이지요. 또는 여러 가지 시간제지요. 이런 계약제지요. 이런 특징인데 이것이 점자적으로 주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화의 북바지로 얻은 노동자랑은 이제 없어져 가고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민노총이 좀 억지로 혹은 마지막 그 맹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저런 몸부림이 많은 사람에게 폐해를 주면서 결국은 사라져 갈 것 아닙니까?
이런 대안들인데, 그러면은 이런 기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의성에 필요하고 다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좀 보장해 줄까? 이런 것이 이 정치가 출구를 열어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교육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 또는 이런 기경제에 어떻게 하면은 제도적인 국가적 자원을 가지고 좀 뒷받침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화 패거리들이 막 일어날 수 있고 그들이 기획팀을 만들고 하면 좋잖아요. 재래식 장마당의 엿장수 같은 것도 문화팀으로 등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공연이라든지 그런 데서 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주고 이러면은 그 세금 인하를 해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연말 정산에서 어떻게 해준다든지 이름으로 해서 다양한 그 보완책들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거시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문명 전환에서 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제도를 혼을 봐줄 것인가, 또는 이 지금 현재 이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특징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는 세부적으로 부추기고 도와주고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공공 서비스 센터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환이라든지 사회적인 변화, 그런 역학관계, 문명 전환이 주는 엄청난 파괴적인 행태, 그리고 살아남는 소수가 가진 특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또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국가는 그런 대로 또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왜냐하면 어쨌든 조세의 주체 아닙니까? 국가 인컴은. 또 그걸 가지고 산업 재생산에 쓸 것인가, 또 그것은 복지 부분으로 활동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agile이라고 하는데, agile, agile. 이게 내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좀 민활하다 그럴까.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템포가.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정당 정치 이것 가지고는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 4차 산업의 문명 구조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뭔가, 또 이 국가를 집권했으면 국민을 다 덕보게 하는 것인데, 이럴 때 한다면 어떻게 이 뒷부분을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민활하다 그럴까, 상황에 대한 이해도 정확해야 되고 빨라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부가 과거 50년 전에 박정희 시대하고 달리 지금은 어떤 노동 문제다, 교육 문제다, 혹은 복지 문제다, 혹은 삼성이 이전하겠다는 문제다, 또는 이 삼성의 여러 가지 이 구조적인 타협의 문제다, 이런 걸 볼 때 이 문제군, 프라블레마티카, 이 문제가 굉장히 다량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량으로 쏟아지고 이 문제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해관계를 가진 그 다량으로 쏟아지고, 50년대 문제가 국정과제로 쏟아지는 거하고 지금 국정과제로 쏟아지는 거하고, 또 이것이 그 과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관계의 문제, 이 다원화, 다량화 또는 다양해요. 또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한 이 신속성, 이것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원화, 다양화 문제군이 들어오고, 이 문제 해결은 엄청나게 신속성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 계류되는 법 같은 것을, 법이 통과되는데 35개월 걸립니다. 하나가 통과되는 거. 그렇게 될 때는 실질적인 행태를 실천하면 다 불법을 하고 있는 이런 행태가 되죠. 이렇게 본다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회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한 어떤 거기에 부응 능력, 적응 능력을 가져줘야 돼요. 국가와 혹은 정치권이. 그렇게 보려면 여기 이데올로기 좌파우파 생각할 계열이 있습니까? 여기 전라도 경상도 이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 이런 걸 빨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그러나 우리 집권당이나 혹은 야당이나 하고 있는 걸 보세요. 날 지금 투표율 숫자 이거 아닙니까? 내년 4월 달에 어떻게. 저 친구는 또 저 친구대로. 이러니까 국민들만 패자고 전부 구렁텅이로 빠지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우리가 토론이라든지 담론이 많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강화문에 가서 막 절교, 어떤 사람은 서초동 여기서 하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나? 이런 생각. 두 아젠다가 다 캐캐 묶은 과거 이야기예요. 우리가 언제 미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과거 속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정확하게 포용적으로 진단을 하고 미래를 가기 위한 거야. 그냥 과거에서 죽이겠다는 거야. 왜냐면 토착 외국. 지금 토착 외국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이 5천만 중에. 그 웬만하게 또 그렇게 아주 친북적인 행태. 그건 또 그거의 문제죠. 수준의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완전히 어떤 그 진영 간의 행태로 선악 혹은 나는 옳은 사람, 너는 죽어야 할로. 이런 행태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이런 행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담론도 죽었어요. 담론. 정상적인 담론이 다 죽었어요. 이 둘 중 하나의 팽가름 행태의 얘기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 또 논의를 해야 할 것은 크게 봐서 국가 계획을 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선출 권력이 크게 두 개입니다. 대통령 권력. 대통령이 다 국가를 꾸려버린 거. 근데 의회 권력.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지를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늘 지금 빙탄불상용으로 갈등과 대립관계만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민주화 이후로. 그러면은 국회 권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또 국회 권력의 지지가 없는데 법이 통과 안 되는데 일을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안 되죠. 그다음 모든 것이 한국적 특수 행태로 중앙정부에 다 왔어요. 중앙정부. 이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 얘기도 한데 현재 지방은 다 토들이 중앙 권력의 권력과 돈을 오면 날름날름 받아가지고 부패로 돌지요. 그건 또 현실이고 이런 점에서 이 구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 국가 구조 자체를 혁신시켜야 합니다. 혁신. 그리고 시장과의 관계. 이 시장 관계, 국가가 시장의 액터들,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일이 지금, 규제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국가가 뒷바라지를 해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시민사회. 지금 시민사회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만 과거에 우리는 국가 부문이 퇴조하고 시민사회가 전진하는 걸 민주화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점에서 이 시민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정상화되고 시민사회도 공정성을 갖고 시민사회도 민주화돼야 되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과거에 시민사회는 운동권 출신들이 시민운동을 한 20년 후 돌아가서 반정부 반비판했어요. 지금은 그들이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에 어떻게 보면은 발대를 꽂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국가와 시장과 이 시민사회 이걸 또 공동체를 합시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상화시키고 또는 공정성이 최고의 가치로 되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정상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지역 갈등 또는 지금 우리가 이편 저편의 이 진영 모순 이것이 또 관련된 분단 문제 이런 것은 우리 고유한 딜레마인데 이 고유한 딜레마에다가 글로벌한 딜레마도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이걸 대학에서 가르쳐 줍니까? 대학 죽었거든. 대학은 죽었어요. 이미 20년 전에 죽었고 그럼에도 대학에서 사회인식과 인간인식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런 대학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나왔다 해서 일자리도 없고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아다시피 이런 고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서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 이런 이해가 또 있어야 한일 간에 왜 갈등이 나오는가. 이렇게 되거든. 글로벌한 문제가 있고, 여기서 가까이 갈등이 있고, 또 그 국내 정치의 세력이 또 이런 갈등을 또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나 아베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토론을 하면은 양극으로 나갈 이유가 없죠. 양극으로. 또 한 8시까지만 또 합니다. 한 분 정도만 더 여기서 받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블록체인 오늘 좀 나왔어요? 블록체인. 네. 왜냐면 혹시 그 남북 예를 들어서 남북 신뢰 구조이나 정치의 전반적으로 정치 보건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같은 기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났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깊이 모릅니다. 제가 좀 관심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런데 개념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가진 기본이 중앙권력로라는 겁니다. 중앙권력. 그러니까 근대국가 체제가 중앙권력 아닙니까? 중앙권력. 그 다음에 중앙권력이 화폐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간에. 이러한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봐요, 블록체인. 또는 중앙권력이 선한 권력이면 모르지만도 중앙권력이 독재 권력일 수 있고 방금 좌우파 포퓰리즘일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오히려 블록체인을 통한 어떤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중앙권력이 없고 중앙권력이 왜곡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어떤 보완 내지 민주주의의 이제 민주주의 가장 효과적인 툴 아니겠냐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방금 이것이 새로운 또 악몽을 생성할 것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진핑이 그 블록체인에 지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가능이 또 두려움이 있죠. 그 시진핑이 방금 민주주의적 가치 중앙 권력을 없애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블록체인에 들어갔겠어요? 아니지. 지권력으로서 다시 블록체인을 통제하고 블록체인을 컨트롤하고 싶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시진핑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졌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13억 인간들을 다 손꼽아서 다 볼 수 있을까? 이거거든. 그렇잖아요. 안구인식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는 안면 인식 때문에 이 얼굴을 가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 학생들 데모할 때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웬 코미디, 웬 연예인 정치인이 왜 정당하지 못하게 하느냐? 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안면 인식을 가지고 15억도 금방 찾아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진핑의 문제의식은 그런 거죠. 블록체인을. 그러면서 블록체인이 인간의 어떤 존엄, 인간의 존엄 또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민주주의적 가치 또는 중앙 권력의 어떤 독재 독선을 극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빅브라더의 어떤 헤게모니아에 관리될 것인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나 빅브라더는 끊임없이 이걸 먹고 싶어 하죠. 끊임없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시진핑이 최근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또 2015년에 리커창이 나온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2025년에 세계 모든 과학기술을 다 잡겠다. 그래서 AI 선진국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미국이 느낀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 탈취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행태로 간 거 아닙니까? 최근에 며칠 전이죠. 2025를 일단 유보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미국의 경계를 조금 디퓨저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복심은 끊임없이 과학기술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는 거죠. 거기다가 시진핑이 또 이번에 블록체인 이야기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 대단한 거 하구나. 이런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시진핑 공산당이 한 9천만 명 돼요. 14억 인구에. 그 공산당 엘리트 과학자들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하게 되면 중국이 최고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시진핑이 자기 통제해 주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블록체인의 항방은 좀 아니잖아. 이런 행태가.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재앙이냐 축복이냐 하는 건 늘 딜레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또 우리 우리 저 뭐고 일본 학생은 저 타이 어디 고향이 어디예요? 저 나고야입니다. 아, 내 나고야 한번 가봤어. 조그만 도시 예쁘고 나고야 교토하고 저 어디 갔냐면은 나고야에서 그 택시 버스를 대절하고 우리 한 20명이 하여튼 나고야시에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어. 가야 사람들이 조그만 마을을 이루었다. 그 후손들이 해서 그걸 우리 이 제야 사학자들 젊은 청년들이 막 생각해요. 한 15년 전에 나고야에서. 그래 어때요? 뭐 질문? 저는 미국이 없는 세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한일 문제는 지금까지 미국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안 좋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네, 앞으로 미국이 없는 세계에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이 대중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완전히 손을 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것이 미국의 자기 비용, 이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비용인데 자기 비용만 가지고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동맹의 분담을 많이 요청하고 있죠. 그건 과거에 비해서 미국의 힘이 좀 약해졌다는 것이고, 목표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해칭해야 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문제가 좀 다른데, 여기에 비해서 과거 미국이 자기 비용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해주고 이럴 때하고 달리 우리가 부담금이 많이 늘어날수록 분담금이 미국이 한국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건 사실이죠. 또 우리도 그만큼 우리 목소리도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죠. 또 아베도 미일 관계에서 일본의 부담을 점점점 많이 늘어주고, 이런 점에서 과거 이 전후 질서가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의해서 일본과 태평양에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공산국가를 억제하는 게 샌프란시스코 체제거든요. 그 1950년 9월에서 1951년 4월 28일에 조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베는 4월 28일을 마치 우리처럼 독립기념일로 생각해요, 기분에. 그런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우리 독도 문제가 날아가고 그랬어요. 이런 데서 일본을 미국이 상당히 후견을 해왔지요. 이런 속에서 점점점 일본의 부담과 역할이 커가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미국이 하기에는 우리 목소리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거부감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밀 삼국 군사협력 체제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지소미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미국이 지금 중국을 해칭하고자 하는 것이 인도 파시픽, 인도 태평양 전략이지요. 인도 태평양 전략, 인디아 파시픽 스트래티지,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동맹 체제, 연계 체제가 전제가 돼야 돼요. 전제가. 그럼에도 이 한국의 이러한 그 지소미아에 대한 이런 입장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놀랐고
또 미국으로서는 지금 22일까지 제한된 것을 한국이 다시 원상복귀하도록 지금 상당한 설득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한일 의원협회에서 일본의 입장도 그렇고 그런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 문제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찬성을 안 합니다. 내가 이 안보와 평화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미국과 일본 내 말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소미아를 문재인 정부의 국내 정치적 사안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모든 신문은. 거의 뭐 맞든 안 맞든.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는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죠. 또 아베 자신도 우리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그런 점에서 미국, 일본의 정치계에서도 이 지소미아 문제는 문 정부가 국내 정치적, 즉 뭐 조국 사건에 대한 국내 정치 구도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뭘 변명하고 긍정을 떠나서.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 선택 이런 걸 굉장히 불유쾌하게 좀 생각한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미국은 어떤 형태인지 설득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이 한미일 삼각 연대 체제가 잘 작동되어야 중국에 대한 압박 억제가 가능하고 또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호르무즈 파괴 문제 그리고 인도 파시픽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죠. 그러니 미국은 골치가 아픈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 점에서 이런 결단을 내리기에는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되거든. 또 깊이 생각하고 지금 우리 한일 의원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일본이 좀 자기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것 같고 이건 우리가 좀 불쾌하지만도 현실이 그렇게 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좀 답답해하는 것 같고 뭐 그거는 이 2달 전에 생각 안 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이 한미 관계 이런 것이 과거에 대한 냉정한 어떤 성찰을 필요하지만 미래로 가기 위한 것이거든. 미래로. 그런 점에서 일본과는 우리가 미래를 함께 해왔고 반세기 이상 또 미래를 함께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이념이라든지 정치 체제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그런 점에서 이 일본 문제를 우리가 아주 역사의 그런 문제를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에서 함께 갈 나라는 일본은 확실하다 이런 것이죠. 물론 중국하고도 함께 가야 되지만 그 체제가 있고 또는 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운영 방식이라든지 정치 제도 체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도 친해야 되고 일본하고도 친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친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대할 나라가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다 친해야 된다는 전제에서는 일본하고 이런 껄끄러운 관계를 우리가 다 넘어서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자기 이 국내 정치적 선거표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달리 우리 민간 부분, 학생 또는 학자들 이런 경우는 그걸 또 넘어서야 돼요. 정치인의 저런 정략적인 입장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것에서 이 휴먼 브릿지가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민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시민사회의 연대가. 네, 저희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열강을 해주신 우리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쳐드리고